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좀 늦었습니다. 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의 시수는 다 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늦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학부 강의도 좀 밀리고 해가지고 그거 좀 만들고 또 제가 또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거 메꾸고 한다고 이제 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이 강의 내용하고 저희 평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좀 늦더라도 이제 강의는 빠진 강의는 다 마무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빠진 강의가 13, 14, 15, 16 이렇게 4개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강, 6강 그리고 9강 이것도 지금 저희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부 다 제가 지금 올릴 거고요.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는, 그러니까 12월 24일 이전까지는 다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도 여러분이 그때까지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번 학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요, 예,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사회적 경제라는 저희 이제 기본 교재인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에서 4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안 했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요약을 보면 이 내용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과 진행 현황, 그리고 주민 주도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뉴딜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연계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론, 산업혁명 이후에 국내외 도시들은 이제 급속한 인구 성장과 개발 논리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외연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의 도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소위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주된 기능을 상실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저상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외연 확장은 국가나 도시, 개인 모두에게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제 쇠퇴한 원도심 기능의 회복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성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은 2000년대 초에 이르러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개발업자들에게만 맡겨놨다가는 아파트의 상가 천지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온 아파트나 상가가 뭐 잘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슬럼화 되거나 이제 미분양이 많아지거나 경기 활동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많고, 또 막상 활성화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던 이제 원주민들은 계속 외부로 밀려나가거든요. 밀려나가는 현상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변부하고 외부도 사실은 원주민들이 많이 밀려나가는 외부, 예를 들어 뭐 옛날 같은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시장이 형성됩니다. 어떤 경제가 할 수 있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계속 밖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런던처럼 나라 밖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밀려나더라도 가운데는 계속 사람이 채워지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밀려나다 보면 중간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심 한가운데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외부에만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어떤 경제 활성화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치 도너스 가운데 뻥 뚫린 도넛처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어떤 일정 지역의 도심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기형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고요. 또 그렇게 밀려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보다는 좀 낙후된 지역으로 밀려나는 게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시재생이 기존 개발 사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원주민의 보호와 이들의 이제 니즈를 담기 위해 주민 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주민대학, 마을재생학교 등의 다양한 타이틀 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생사업 초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에 익숙한 주민들이 부동산적 관점에서 본인 소유 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 재정이 투입되는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지역은 안 됐으면 좋겠다, 되게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익성 담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 거주지의 정주 확보,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시 재생을 이해하고 계획 수립 및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 전국의 약 50여 곳에서 선도 및 일반 사업이 진행되면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이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공적 자금 투입의 완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과연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활동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재생사업으로 건립된 크고 작은 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주된 이유는 이제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러니까 일단 다 만들어지고 나면 지자체는 관심을 끄죠. 그리고 이제 또 지자체장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이게 보통 한 10년 단위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도 꽤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의 임기를 훌쩍 넘어서 연임을 하더라도 이게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지역에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야 이제 관리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죠. 거기 경기전이라고 이제 예전에 뭐 이성계 씨가 살았던 집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는 사실 꾸준하게 예산을 쏟아붓기도 좀 어려운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예산 책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재생사업 기간 동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보셨다시피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주로 카페를 만들거나 뭐 이런 형태니까요. 수익 구조가 딱히 나오진 않아요.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되게 좀 그래요, 보면. 예. 대체로 세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 지역에는 거주 인구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그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 그 마을 혹은 동네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라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일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도시재생으로 건립된 건물들,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공동체 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재생 뉴딜과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면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등장과 특성 부분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그 도시재생 뉴딜의 이제 등장이 이제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진행된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도시 공동화 등을 겪으면서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노후화와 쇠퇴가 심화되고 인구 저성장 시대 등의 환경 변화는 더 이상의 외곽 개발보다는 도심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과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심의 압축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쇠퇴한 도심 기능의 회복을 통한 도시 공간의 재편성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 철거, 원주민 배제, 공동체 붕괴 등 물리적 개선과 수익성에 중점을 둔 재건축, 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2014년 선도지역을 선정을 하고 여기가 총 13곳을 선정했습니다. 뭐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인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지역이 이제 그나마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갖춘 지역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13곳 중에 2곳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성과가 사실은 많이 날 수가 없죠. 2016년 33개의 이제 일반 지역, 여기도 33개인데도 경제기반형은 5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계획 수립에 치중하는 등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 사업의 속도 및 주민 체감도 상승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뭔 생각으로 사실은 뉴딜 운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뉴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로드맵이라고 해서 뭐 관계부처,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건설교통, 그러니까 도로교통, 하여튼 뭐 국토부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부처들이 있겠죠. 뭐 행안부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 놓은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68%, 주택 모금률은 71%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주거지 전면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 2, 8하면 800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주택 보급률은 거의 채워진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율 80%, 1988년도가 도시화율 80%를 달성을 했는데 이때 이제 1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죠. 이게 분당, 일산, 그리고 평촌, 이게 아마 이제 1기 신도시일 겁니다. 1990년대에 주택 보급률이 72%로 올라섭니다. 딱 10년 지났는데 1%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일단 이만큼, 일단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건 이제 주거 환경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이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95년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정비 및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96%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오피스텔이나 자잘한 원룸 그리고 많은 임대주택들이 많이 보급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률은 96%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집이 하나씩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임대주택이 그만큼 많은 거니까. 2007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들어섰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성시가지 내 도시재정 및 주거 개선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100만 호, 그러니까 100만 채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무조건 재개발만 해가지고 힘들다. 왜 또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 건설업체예요. 왜냐하면 일단 금융위기가 오니까
건설업 쪽에 투자가 확 위축이 돼요. 그래서 건설업체들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재개발해가지고 그 재생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보는 이런 분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2010년도에 도시재생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의 그 노후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도시 쇠퇴가 가속화가 되고 이게 도시 문제의 중심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재생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가 그렇고. 그래서 대도시의 노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도시 쇠퇴가 가속화 문제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가속화 도시 문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활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이거 오타가 되게 많은데 이건 뭐 이분들이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쇠티, 뭐 되시, 뭐 이런 식으로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화율이 92% 전국 토에서 그리고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2%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허수가 좀 있는 게 102%가 됐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하나씩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모든 1인당 주택 하나씩 이런 사회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택의 개념에는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이제 좀 나눠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보급률은 허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 주택 보급률만 보고 우리 지금 주택이 많은데 오버해서 보급됐는데 지금 자꾸 집값은 올라가니까 이거 정책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제 정책으로 이 주택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거는요,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 왜냐면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 3억이나 한 10억 있다고 그러면 이 재산을 부동산에 꽂아 놓는 형태의 투자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타인의 어떤 자산을 함부로 깎아치기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마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으로 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었으나 재생사업의 한계가 하나둘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해결 방안의 필요함이 논의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로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79번 과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로 선정을 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대로 지금 몇몇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성과가 사실 좀 갑갑하죠. 성과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쉽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이걸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갑갑한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은 임기 내에 성과가 나오기도 사실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왜 국정과제에 넣었는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걸 왜 넣었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필요하긴 한데 꼭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야 되나? 왜 나중에 욕먹을 짓을 굳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할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죠.
특히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총 500곳을 재생시키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연간 3조 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다수 노후 지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공기업, LH나 뭐 한전이나 뭐 SH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진 판에 그런 회사들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다 적자인데 지금. 여기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로드맵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상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연간 100곳씩 총 500곳을 선정을 하고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 선정 개소수가 축소되긴 했습니다. 그냥 부동산 대책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뭐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가 됐나 봐요. 그래서 60곳이 됐고요. 아파트 단지 수준의 기반 및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지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사시면 되는데 굳이 빌라나 주택이나 이런 지역에 동네에 마을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 택배 세트 등을 만들어서 마치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아파트 가는지를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단순히 주차장이 있거나 도서관이 있거나 뭐 어린이집이 있거나 무인 택배를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를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빌라에 비해서 아파트를 사놓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거의 본전치기 하거나. 근데 빌라나 일반 주택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가는 건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 이제 정부 양반들은. 사업 방식 3개, 기존 유형, 그리고 2개 신축 추가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 이게 대부분 다 임대주택 짓거나 또는 기존에 주택단지 개량하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 대상지 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일부 유형 사업비가 확대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연간 10조 원,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고, 국비 2조, 주택도시기금 5조, 뭐 LH 등 공기업 사업비 3조를 통해서 하겠다고 2017년도에 내놨는데 이거 성과가 사실 되게 미비할 겁니다. 지금 뒤져보면. 도시재생 뉴딜의 특징,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을 국가적인 도시 혁신 사업으로 사업의 의의를 정하고 4대 목표, 3대 추진 전략,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4대 목표로 주거복지의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유형 추가 및 사업 대상지 규모 축소, 국비 지원 금액 일부 조정 등 변화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유형 추가 및 사업 대상지 규모 축소, 국비 지원 금액 일부 조정 등 변화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그리고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그리고 상가 내몰림 대응 등 새로운 개념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구호만 그럴듯하고요. 내용은 좀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걸 막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들이 대부분 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형 뭐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형 도시 뉴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냥 그럴듯한 이름만 다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사업 방식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등 3개로 구분되던 사업 유형에 그 주거 재생형을 추가해서 총 5개 유형으로 범위를 확대했고요.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는 별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여기 보시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새로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나 항목만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끌어다 와서 마치 그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데 또 많은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거고요. 이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새로 개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도표고요. 이 도표를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도표를 보시면 비전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건 물론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자르겠죠. 목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형성, 도시 활력 회복, 이게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공동체육 및 사회통합, 이것만 잘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추진 전략, 3대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도시 공간 혁신, 도시 재생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 경제 활성화, 이것도 사실은 뭔가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경제라는 게 뭔가요? 저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그리고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뭐 이런 3대 목표에서 하겠다는 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5대 추진 과제라고 해서 사실 5대 추진 과제 이 항목들 설정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보통 행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담당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야 니네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쪽으로 좀 끌어오고 싶은데 가능하냐, 저쪽에서 안 된다, 이거 우리 저 핵심 사업인데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 뭐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좀 도와주라, 뭐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고 어쩌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아유 알았다 가져가시라, 이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성과 같이 쓰는 걸로 하자 라고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 임대 공급 뭐 확대, 뭐 이게 생략되게 문구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도심이 되게 슬럼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이게 낡은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그쪽에 사람이 안 살고 이러니까 뭐가 이게 경제 활성화가,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쪽은 마치 그 되게 낡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낙원상가나 종로, 뭐 이쪽에 밤에 종로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거기 뭐 가게는 잔뜩 있는데 밤 되면 깜깜하고 사람이 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쪽에 뭔가 소규모 마트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신도시나 뭐 아파트 인근 지역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 보자 라는 측면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게 과연 쉽겠느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 쉽든 안 쉽든 하긴 해야죠. 왜냐면 그게 저희들의 의무니까.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컴팩트 네트워크는 뭐냐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 좀 광역 네트워크,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우체국, 그 다음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통신, 그 다음에 우체국, 마트 뭐 이런 것들이 좀 넓게 퍼져 있다면 작은 단위 안에 이걸 다 몰아 넣어 가지고 이 구역 내에서 다른 구역으로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가능한 뭐 추가적인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런 걸 컴팩트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다음 복합 기능의 혁신 공간 조성. 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지원.
사실 뒤에 지원이 붙는다는 거는, 프로그램에다가 지원까지 붙는다는 거는 아직 딱히 뭐라고 드러난 어떤 프로젝트는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이것도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뭐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든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그 다음에 EMS, 스마트 빌딩들, 스마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각기 네트워크로 연계가 되고 해서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전기차 저장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고, 뭐 수소차 충전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앞으로 변해갈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혁신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념들을 보면 딱히 없어요. 지금 뭘 하겠다는 게.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 이게 이제 저희가 말했던 도시재생 거버넌스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민간 참여 모델 마련, 민감이 아닌 민간입니다. 민간 참여 모델 마련. 어쨌든 민간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나라 돈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주민이나 지역이 주도하는 거, 사실 활성화 되려면 주민이나 지역이 사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를 많이 해야, 그리고 참여해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해야 이제 뭐 그런 건데, 보시면 풀뿌리 도시재생 서비스,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해서 일단 풀뿌리가 들어가면 지역 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건 아마 다른 데서 어디 베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량 강화, 참여 기반 조성,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래서 이 앞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다른 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대로 이제 복붙하다 하면서 이것만 바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하나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 협약 체결 및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 공간, 공공임대상가 공급, 재생 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사실 되게 말이 좀 많은 게, 보통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경리단 길이나 이런 것처럼, 삼청동 길이나 이런 것처럼 어느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2, 3년 안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을 때는 이미 그 이전에 2, 3년 동안 누군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상권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핫한 카페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핫한 그 음식점 공간이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들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장사가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 건물주들이 야 이제 내가 영업할 테니까 너 나가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주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활성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상업 투자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굳이 막겠다, 그럼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막겠다고 들면 그러면 건물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는 어떤 가게들이, 핫하고 잘 나가는데 쫓겨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원리에는 사실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적정 부분은 개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내려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그걸 찾아야지. 상가 내몰림 현상이라고 그러고 상생협약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마치 건물주들은 무슨 악의 집단인 것처럼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버리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되게 지금 사업이 아예 그냥 적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장 원리가 들어가고 경제 논리가 들어가야지, 정책의 이데올로기를 꽂고 이걸 시행하는 순간 그 정책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냥. 근데 그걸 지금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5대 추진 과제로 이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지역 주도 유딜 사업을 많이 하고, 법 제도도 많이 정비하고, 공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투입을 하겠다. 재정을, 그러니까 정부 재정 2조, 1년에 2조, 또 기금으로 1년에 한 5조. 근데 이 기금이 보통 그런 거거든요. 뭐 도시재생 기금도 있겠습니다만 건보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일 테고,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하는 건데 수익이 안 나는데 무조건 투자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공기업 투자 최대 연 3조 원. 이거 사실 SH공사, LH공사 뭐 이런 애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적자폭이 큽니다, 걔들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롭게 추가된 유형인 주거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유형인 주거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약 5에서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의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 한 2, 3층짜리 빨간 벽돌집 잔뜩 있는 데 있잖아요. 보통 예전에 이제 유타운 대상 지역들, 이걸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거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동네 단위로 공급하는 것과 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 등을 포함하는 주거지의 환경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주차장, 아파트 수준의 시설 확보, 뭐 이런 거, 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인 택배 뭐 받는 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런 시설 확보를 중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좀 그 약간 좀 문제가 많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꾸 이제 문제 지적한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부 정책은 말이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예산 낭비되고 그냥 엇나가고, 그 정권 바뀌면 또 다른 정권에서 뭐 또 다른 정책에 다른 이름을 달고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 정부에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식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일단 도표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캠을 샀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다음 학기도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도저히 녹화 강의로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실시간, 아무래도 그 실시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캠을 샀고요. 그 다음에 그 줌 계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줌 계정이 학교에서 주는 공동 줌 계정을 쓰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려고 줌 계정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다음 학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락다운 상태에서 가야 된다. 물론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제 특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죠 뭐. 그래서 이제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 안내차 또 이제 그냥 목소리만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제가 로봇이 아니다. 보컬로이드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캠을 켰습니다. 예, 캠을 켰고요. 앞으로 남은 강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제 얼굴이 너무 좀 신경이 쓰이면 캠을 닫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모니터로 보실 때 만약에 제 얼굴이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요 부분만 요 부분만 포스트잇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으로 가리시면 이전처럼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유딜사업 유형이라고 해서 구분은 이제 주거지 재생형, 그 다음에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경제 기반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 주거지 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주거지 지원형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경제 기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부류는 사실은 주거지 재생형이랑 일반 근린이기 때문에
사실 근린도 별거 아니고요. 그냥 주거지 재생형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심각하고 이게 여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여기에 또 가장 많은 뭐 선거로 치면 가장 많은 표가 모여 있기도 하고요. 대상지역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주거지 재생형은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랑 주거지 지원형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소규모 주거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에서 3층짜리 그 작은 3층이라 맞자 옥탑방이죠 거의 작은 이제 벽돌 건물이 잔뜩 모여있는 응암동이나 뭐 은평구 많잖아요. 그런 데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이 파일이 튀는 게 제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다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택 면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5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그 건물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것보다는 주변 정비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주변에 뭐 유치원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공원 하나 뭐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고 그 정도가 사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공용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하나 만들어주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 지원 근거는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대상지는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 양호하나 집중적으로 주택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거고 주요 목적 및 내용을 보면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급, 그 다음에 주택 정비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거지 지원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층 주거 밀집지역 면적은 5에서 10만 제곱미터고요. 국비 지원은 약 100억 원 정도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 예산 지원 근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요. 지원 기간은 약 4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거는 보시면 이제 빌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전화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원기간 4년이고요. 대상지는 골목길 정비 등이 필요한 노후주택 밀집지역. 그러니까 이제 원룸이나 또는 이제 빌라 같은 게 많은 밀집지역들을 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생활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정비. 주택정비는 뭐 옆에 쓰레기 뭐 모으는 데 같은 데를 조금 고쳐준다든지, 뭐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뭐 재활용 쓰레기 모으는 데를 따로 뭐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 이제 황무지가 있으면 그런 거 약간 단장해주고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 재생형이 가장 많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일반 근린형이라고 해서 준주거 골목 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응암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이제 앞쪽에는 이제 자잘한 가게들이 많고 뒤쪽으로는 주택가들이 좀 섞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이제 15만 제법 넓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회복과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골목상권 활력 증진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지역 공동체 거점 조성, 지역 복지 서비스 향상, 골목상권 살리기,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에 약 100억 원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에서 10만 되는 지역에 100억 원 투자하는 거하고 10에서 15만 되는 지역에 100억 원 투자하겠는데 이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투자되는 것도 거의 바뀌는 것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포인트 한두 개 생기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뭐 깨끗하게 뭐 간판 정비하고 막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돈이 원래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거를 지원 기간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몇 조 몇 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년에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무슨 시멘트 공사만 한번 해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주차장 시멘트만 깔아도.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시가지형, 이게 상업지역이고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 예술 등 약 20만 제곱미터 여기에 150억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투자하는 거고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 공공기능과 상권 회복, 활력 뭐 이런 그러니까 간판 바꾸고 주변에 이제 시설 정비하고 뭐
뭐 복잡한 전선 같은 거 다 걷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또 버스 정류장이나 좀 감각적인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 도시 중심 지역,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창업 촉진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경제 기반형, 사실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가장 핵심 게 뭐냐면 주거재생형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형을 활성화해서 투자 대비 수익을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기반형은 그럼 뭐냐? 역세권, 산단, 항만 등의 약 50만 제곱미터 되는 지역에 250억 원을 매년 투입해서 6년 동안 할 거고, 국가 도시 차원의 경제적 세태가 심각한 지역, 뭐 울산이나 군산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항구가 크게 있으니까. 거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반 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 시설 구축, 민간 투자를 기반한 사업 계획 수립.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낡은 항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항구가 있을 때, 산업 항구가 있을 때 여기에 이 250억, 그러니까 그 한 지역에만 250억이 아니에요. 이걸 좀 쪼개서 전국에 250억 뿌리는 거니까 사실은 몇 프로 안 되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울산 지역에 뭐 항구에 뭘 바꿔준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현대그룹이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투자의 마중물 차원에서 여기 한 30억 투입해가지고 뭐 주차장 좀 새로 깔아주고 뭐 도로 포장 새로 해주고 뭐 낡은 시설물들, 녹슬어서 낡은 시설물들 교체해주고 요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닌데 이게 무슨 국책 사업인 것처럼 해가지고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대단한 거 아닌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는 정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진행 현황을 보면요, 그 도시재생 뉴딜의 발표와 더불어서 목표량이 제시되면서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총 이제 189곳에서 재생사업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인 2017년에는 총 68곳으로 광역 지자체가 44곳,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 근린형으로 이제 44곳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15곳, 그리고 LH 등 공공기관 제한형으로 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첫 해에 하는 것들은 시범 사업이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딴 데서 해왔던 이제 어떤 그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이름으로 전환시켜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 중앙선정 공공기관 제한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여기 시가 나와 있고 안양시도 있고 뭐 순천시도 있고 뭐 이렇고요. 광역단체 지자체 선정은 주로 이제 저 큰 시들 보시면 큰 시들이죠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8년에는 총 49곳이 선정이 됐고요. 그 중대규모 사업인 이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은 20곳이 선정이 됐으며, 대학 타운형 4곳, 스마트 시티형 5곳 등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그 도시 공간을 혁신시키고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총 4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중대규모 사업인 이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은 20곳 됐고요. 그 대학 타운형 4곳, 스마트 시티형 5곳 등의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도시 공간을 혁신시키고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등을 쭉 보면 보시면 많죠. 일단 빡세게 사업거리를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성과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민 주도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과 주민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 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그 도시재생 뉴딜의 제일 정책 목표는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며 5대 추진 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정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도별 성과 목표에서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서비스 플랫폼 기반 마련, 공동체 토지 신탁 도입 등을 통해 5년 차인 2022년에 저층 주거지의 주거 만족도를 67%에서 75%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제시 자체는 상당히 이제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사실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거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도별 성과 목표를 보면 18년도에는 뭘 하기로 했냐면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전략을 마련하고 두 번째 이제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을 하고 저층 주거지에 이제 서비스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고민을 했고요. 19년에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민간 참여 확대, 공동체 토지 신탁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22년도에는 이제 뉴딜 사업을 실시한 저층 주거지의 이제 거주 가구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67%에서 75% 이상으로 만족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그 저소득층의 약 65%가 저층 주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 이들의 주거 내몰림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진행을 하되 이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은 이게 여기 노후 저층 주거지는 낡고 아주 낡은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1, 2층짜리 주택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또는 이제 뭐 달동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면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약 6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저소득층의 65%가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주를 이사를 할 만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월세방, 달세방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냥 완전히 부수고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이 주택에 뭐 전기나 상하수도 또는 이제 수세식 화장실 같은 거를 개량해 주는 정도의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그 길 가에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달동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큰 집들 사이, 큰 건물, 상가 건물 사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길가에 아주 낡은 건축물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저기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깔끔하게 정비하는 형태로 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은 그 주택을 소유하는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이해도도 높이고 참여도 높이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라고 해서 여기서 공개된 것들을 보면요, 그 제 얼굴 노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가리겠습니다. 가리고 확대해서 보면 자, 내용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를 보면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확대시켜 봐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그 교재 보자. 이게 몇 페이지냐? 교재 168페이지를 보시면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재 넘겨보시기 못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그 가로주택 매입 임대, 그러니까 이 길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주 상태 안 좋은 거는 그냥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공공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별도로 좀 고쳐가지고 임대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택 정비 같은 경우는 돈을 좀 주고 이 좀 낡은 뭐 칠을 새로 한다든지 뭐 이런 자율주택을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집주인들이 건물주가 너무 보기 안 좋은 주택들은 정비를 하시라고 이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공영주차장, 경로당,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전동식 주차장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파트 못지않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8m 도로 확대,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인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또는 전신줄을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이 도로 전체를 갖다 폭을 좀 넓히는 것들도 있고요.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단독 다가구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주도 가로주택 정비라고 해서 이건 규모가 좀 큰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들이 이걸 인수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형 상가라고 해서 이제 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긴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별도로 지원금을 줘서 정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 단층이나 저층 주택들 같은 경우에 지붕에 이제 태양광 시설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 주차장 만들고, 이런 이제 그 빌라 건물이나 아파트 주변에 또는 학교 주변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낡은 황폐화된 또는 뭐 건축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는 이제 공터나 뭐 텃밭으로 사용되던 지역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정리해 가지고 녹지 공간으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정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예, 내용 보시면 사실 이게 돈은 들어가는데 딱히 크게 티는 안 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래서 사실 이게 비판을 좀 받거든요. 왜냐면 이거 한다고 꼭 정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서 주거재생형으로 분류되는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은 생활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공급과 주택정비, 골목길 정비 등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좁은 골목길의 확장과 그 생활 편의시설의 이제 건립은 최소한의 유의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죠. 필요로 하므로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정비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 정비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재생사업 단계별 사업 전개도에서는 재생사업과 같은 공공선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도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도표 보시면 그 교재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 1단계에서는 공공선도사업 등을 통해 이주용 주택 등 공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가로정비, 도로 확대, 매입을 해서 이제 재임대하는 거 좀 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 이게 사실 앵커주택, 이게 조그만 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앵커주택 또는 이제 이동식 주택, 그 다음에 이 전체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 환경을 약간 개선하는 사업이 스텝 1 단계고요. 이 공공선도 사업이라고 LH에서 이제 임대주택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가로 정비하고 뭐 몇몇 도로상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하는, 그래서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먼저 들어가죠. 일단 눈에 띄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는 공영주차장 등 주민이 원하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대주택이 들어왔습니다. 단지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동네에 원래 있는 경로당 시설을 개선을 하고 둘레길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원 하부, 이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거든요. 보통 이 단지 들어오면 공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복지관 같은 거 만들고 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인근 짜투리, 그러니까 시소유의 땅에 이 공영주차장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유치원도 만들고 해서 이 도시, 이 블록 자체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어떤 주차시설이나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못지않은 도시 환경을 일단 만드는 거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조금씩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 스텝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을 정리하고 집수리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게 새로 만들어진 구역이에요. 여기서 확대돼서 조금씩 편의시설이 생겼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뵈기 싫었던 그 조그마한 어떤 작은 빨간 벽돌집들, 여기를 울타리를 없앤다든지, 또는 이제 몇몇 집들은 카페로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뭐 칠을 새로 하거나 외장을 새로 꾸미거나 이런 수리 사업을 확대화해서 약간 슬럼화처럼 안 보이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새로 만들어 놓고, 이래서 이제 이 전체 구역의 이 지역을 갖다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수리, 그러니까 여기 집수리 하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인테리어업이라든지 뭐 또는 주택관리업이라든지 주거 서비스 지원, 세탁이라든지 주민 카페, 또 공영상가에서 세탁업, 그 다음에 쉼터, 뭐 상가 가로 정비, 이런 것들을 여기 사는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저기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공공주택 처음에 들어와서 개선되기 시작한 이 동네를 전반적으로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5년 안에 하겠다는 거니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조금만 어긋나도 파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는데 뭐 토지 수용됐다, 보상해라, 이렇게 시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제 보자마자 문제를 찾았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이게 공터만 있고 뭐 공장이나 공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부 다 뭐 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전체에 예를 들어서 상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빌라나 원룸이나 요런 이제 그 조그만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집값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기 큰 게 들어왔으니까, 공급이 되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분이, 감정적으로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여기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합니다. 게다가 여기 분명히 공공임대주택이면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일 텐데, 이 저 뭐 저기 뭐냐 그 햇빛 간다, 조망권 가려진다 해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요. 소송의 목적은 그거지. 우리 집값 떨어졌으니까 니네가 보상해주라.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화기애애하게 웃고 공공임대주택 들어와서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과연 될까? 전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너무 이제 키부츠처럼 너무 모두가 다 만족하고 사는 그런 공동체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솔직히 계속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 제가 월급 받는 공직자도 아닌데 뭐 이런 거 계속 걱정해 드리는 것도 좀 웃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민주도 조직이 왜 필요하냐. 주거재생형 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 살리기, 또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서는 실제 거주 공간인 주택 정비와 생활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공급이 사업의 목적이자 사업 실행 가능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타 유형보다도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삐딱하게 나와서, 야 우리 동네 왜 공공임대 아파트를 저렇게 대단지로 져가지고 우리 땅값 떨어지게 만드냐, 내 집값 떨어지게 만드냐고 삐딱하게 나와버리면 이거 그냥 시작도 못하고 파토나는 겁니다. 위에 그 그림에서 제시된 주거재생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 니즈, 필요로 하는 공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집을 2층짜리. 근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사는 큰 평수도 있지만 그 짜잘한, 그러니까 1인 가족이 사는 작은 평수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빨간 벽돌집에 전세나 하숙이나 원룸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보통 재임대하거나 뭐 깔세로 까니까. 그러면 일단 내 수익을 맡고 있어요, 저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좋겠냐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주거재생 사업 이후에 인구수, 주택수, 주차장 등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재생사업의 본질은 지자체에 의한 공급 위주의 계획이 아닌 주민 수요에 의한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인 기반 구축 단계에서 먼저 주민, 상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주민주도 사업 및 마을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하고 이제 주민주도 사업을 착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돼서 공적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원활하게 될까? 라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에서는 또한 활성화 계획 내에 공공지원 완료 후 마을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뉴딜 사업으로 공급되는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주도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생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생활 편의시설 운영 등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주민주도 조직이 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잘려있는 죄송합니다.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공적 지원 완료 후에 마을 운영 및 관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함께 계획에 참여한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이 담당할 것을 가이드라인에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 조직이 공공임대주택 운영, 생활편의시설의 운영 등 재생사업 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 자산 등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 자생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 이용시설 등의 관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키부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게 무슨 북한의 협동농장도 아니고 이런 걸로 수익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게다가 공동으로 수익 날까는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뭐 유치원밖에 더 있습니까? 유치원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글쎄요, 과연 전문성이 이게 운영이 될까요? 제가 자꾸 정부 정책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게 보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진짜 정부는 그냥 정부에 그려놓은 그 빅 플랜은 있습니다. 좋은 청사진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는데 현실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그냥 예산만 몇 푼 들어가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여기 도표에서 주거재생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요, 국토부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시죠. 김현미 장관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장관이 보고 받고 오케이 해서 이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일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들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느냐를 보시면, 첫 번째 도시재생 전담 조직, 도시재생 추진단 및 유관부서 TF 등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착수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 상인,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땡땡 지역 도시재생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뭐 운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구성 운영하고, 이게 사실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단결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면,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이 합의가 잘 안 돼요. 이런 거 뭐 돈 들어가는 거 하자 그러면 합의가 잘 안 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고 이게 합의가 되겠냐고요. 근데 정부에서 끌고 하겠다니까. 그 다음에 도시 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왕십리면 왕십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및 주거지원형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발주부터 들어가죠. 이게 한 1, 2년 까먹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거버넌스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시행이 되고, 세태 진단 및 지역자산 발굴 잠재력 분석하시고, 계획의 목표 핵심 전략 설정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연계 주거지원형 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절차 공청회 지방의회 이거 하는데 한 3년 까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라봤자 2년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단계로 넘어오면 공공개발을 착수합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이 거점 사업이니까. 그래서 LH나 LH겠죠.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핵심 사업들은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을 포인트로 들어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여기 예산, 정부에서 예산 몇 푼 줄 테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도 협조해 달라, 지금 이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되겠냐고요. 게다가 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순간 이 지역의 부동산은 작살나는데 과연 될까요 이게? 기반시설 생활 편의 확보하고 주민주도사업, 그래서 부처 부서 협력 연계 주민주도사업 시행, 사업 종료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 시행.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부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 물론 우리나라 현실 단계에서 이거조차 안 하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아파트 만드는 것밖에 더 있냐고 할 텐데, 뭐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추진해서 몇 개나 성공할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단기 장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걸 주민주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재생 경제조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조직, 자꾸 여기 조직 들어가는 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약간 좌파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저는 여기 이데올로기를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 하는 일에. 근데 이게 너무 이 마인드가 너무 이제 저기 공동체가 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장밋빛 미래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갑갑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조직 자생적 구조를 보면 교육 및 조합원 채용, 그러니까 하나의 순회가 있죠. 순회가 여기 그 조직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 들어오고 수익사업 경영 지원 들어오고, 이게 다 이게 활성화되면 이게 베이커리나 카페테리아나 이런 게 다 공동으로 운영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베이커리도 대부분 다 파리바게트 아니면 프랑스에서 개인적으로 뭐 배워온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빵집이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스타벅스 가지고 누가 그런 데 가요? 조그만 소규모 카페는 어쩌다가 한번 들릴 뿐이지. 게스트하우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죠. 군산 같은 데서는 목포도 그렇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뭐 창성장이라고. 협동조합 공동구매 어차피 자기들끼리 이제 뭐 생협 같은 계통으로 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건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수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 전체를 봤을 때 좀 되게 갑갑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LH는 공공임대주택 만들고 공영주차장 만들겠다, 이 정도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LH공사 변창흠 사장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에는 주차장 깔지 말고 그냥 어차피 지역에 공영주차장 만들면 되니까, 나라에서 굳이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면수를 그렇게 넓게 뽑지 마라. 만약에 막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그 시민단체 여기 환경단체 더 주셔가지고 그 주차장 만들면 환경 파괴한다 뭐 이렇게 어필하게 해서 주차장 못 만들도록, 아니 환경단체 핑계대고 LH가 주차장까지 만드는 비용을 안 들이도록 해라 라고 한 게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이거. 벌써 LH 내부에서도 벌써 조금 삐딱한 생각으로 손해 안 보려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공공주차장이 안정적으로 건설이 되겠습니까? 1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강에서 바로 뵙겠습니다.